뭐 사운드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지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오히려 가사거든요. 그럼 더 다른 걸 보여줘야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저희 산업에서 뭘까? 할매국밥도 되고요. 네, 파인다이닝도 됩니다. 네. 사장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저희는 대표님 세트. 대표님 오시는 회차에 보여줄 세트. 안녕하세요. 신에 대한 창작자들의 진짜 이야기 원앤원 팟캐스트 노이정원입니다. 저는 호스트 준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루밍입니다. 네, 오늘은 K-팝 산업 특집이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오늘 이제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이라면 꼭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궁금했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K-팝 아이돌 분들을 볼 때 무대 위에 아티스트 분들만 보는데 결과물들만 보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제작팀,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K-팝의 사운드와 비주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들어 오신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현 K-팝 1티어 범준님과 윤승린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쑥스러운 소개. 와, 저 조명이 되게 강렬해요. 눈을 멀게. 우리 지금 먼저 프로듀서 범준님은 세븐틴, 뉴이스트 등 플레이리스트에서 음악을 이야기하고 빼놓을 수가 없죠. 범준님은. 네. 윤승민 감독님도 에스파, 아이브, 세븐틴, 트와이스, NCT 등 수많은 K-팝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연출하셨는데 이 두 분을 사실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오셨나요? 일루민이라서. 그런 거 맞아요. 인정. 네. 승린 감독님도 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어프로치를 했었고 범준님도 제가 작년부터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모셨습니다. 거의 1년이 거의 1년 정도 걸렸죠.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잊을만 하면 DM이 오세요. 언제 나오시냐고. 잊지 않으시고 저는 사실 막 형 뭐 파티나 뭐 이런 데서 되게 좀 종종 보고 형이랑 아직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실 작년부터 막 형 막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소식을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형 언제 우리 이거 뭐 같이 해요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이네요. 제가 범준 씨한테 지금 곡 좀 달라고 계속 아 좋아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저기 좀 부탁드릴게요 관계자님들. 저 우리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해볼까요? 감독님 먼저. 저 먼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전드 크리에이티브의 헤드 디렉터인 윤승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만들고 있는 경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K-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제 좋은 음악과 좋은 뮤직비디오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K-팝을 좋아하게 될 이유는 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두 분이 생각하시는 K-팝이 뭔지부터 조금 K-팝의 듣고 정의? 싶거든요. K-팝의 정의. 이게 보통 이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가장 좀 담백하고 쉽게 설명하실 수 있어가지고. K-팝이랑 진짜 한 단어도 되고 뭐 한 문장도 되고 약간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중문화 예술의 종합체? 그렇지 맞는 것 같아. 승린 감독님. 종합예술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한국인의 의지? 진짜? 한국인의 진짜 의지, 그 말도 그치. 안 되는 그 그쵸. 시간과 그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밀도 있게 쫙 한 대 쫙 모이잖아요. 진짜 한국의 의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할 수가 없어요. 집요해야 되거든요, 엄청. 집요함과 밀도와 네. 빨라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말라야 된다. 굉장히 빨라요. 급하고. 왜 이렇게 기한 맞추기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네, 네, 진짜. 맞아요. 이게 사실 오늘 윤 감독님 같이 계시니까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머쓱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음악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모든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은 그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음악을 만들어야 이게 전달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바트한 거예요 모든 스케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나 놀러 가게 되면은 항상 감독님들을 뵐 때마다 이제 90도 인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 하시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스쳐갔어요. 범주님의 곡을 찍었다. 아 뒤에서 맨날 웃고 있는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 저분 범주님 덕분이었구나.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그 많은 곡들이 스쳐갔어요 방금 전에. 아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작곡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싱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촬영 때 다 쇼부를 쳐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영상과 그 음악 자체가 네. 그 순발력이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왜냐면 그 현장에서 뭔가 어긋나면 이제 회복이 힘드니까. 그렇죠. 또 찍을 수도. 또 찍을 수도 네,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덕선에서 이제 준비하실 때까지 음원을 이제 보내드리는 되게 여러 단계가 보통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간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아티스트들이 이제 립을 딴다고 하죠. 립을 따야 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녹음을 해야 그 립이 딱 맞는데 진짜 바트한 경우는 되게 가이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게 또 편집하실 때 보면 립이 애매하게 안 맞으실 때도 있을 수 있고 리듬 다이 안 맞. 예, 막 그럴 때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이제 아티스트 녹음본이 이제 현장에서 촬영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많은 앨범들을 내니까 곡들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곡이 안 정해졌어요. 근데 컨셉은 나온 거예요. 아, 그 왜 웃으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웃으는지. 근데 컨셉은 나 키워드만 주신 거예요. 곡은 이제 촬영 한 3주 전에, 2주 전에 뭐 그쯤에 완성해서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키워드와 가사 몇 줄이 왔어요. 그럼 저희는 선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서 이제 저희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가오셔갖고 이제 곡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맞아, 컨대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플렉서블하잖아요. 엄청 열려 있어야 되고 감독이 그러니까 많은 여지를 열어놔야 되고 열어놓고 거기에 이제 딱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도파민 끌죠. 오늘 약간 뭐 법정에서 서로 변호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참 저도 이제 제가 만든 음악들이 감독님께서 찍어주신 비디오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감독님 이렇게 옆에 계시지만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기가 참 죄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감독님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컨셉이 먼저 전달이 되거나 몇 개 키워드가 먼저 전달이 됐어. 근데 그게 그대로만 가면 다행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바뀌죠.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나 같은 사람이 힘이 된 거야. 프로듀서도 곡을 안 주지. 위에선 컨셉 잡으라고 빨리 하지. 감독님은 빨리 부킹을 해야 되지. 감독님 컨셉 언제 나오냐 그러지. 그리고 이제 제작팀 같은 게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조율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힘든 조율의 그 구간들이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찍 출발해서 준비한다고 일찍 준비가 되나? 맞아. 수년째 항상 실패하는 약간 딜레마 같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두 분 작업한 거는 실패는 안 했잖아요. 그쵸. 사실 감독님이랑 저 이제 같이 작업된 이제 작품들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네, 또. 훈훈한 분위기를 조장하세요? 한번 또 훈훈한 얘기 한번 할 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지금 장난식으로 막 본주님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뮤비 촬영 다 끝났고 마스터본이라고 분명히 곡을 받았는데 갑자기 진짜 찐 마스터입니다 하고 딱 왔는데 편곡이 바뀌어 있어.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순간들이 그쵸 겪을 수가 알죠. 아니 제가 승린 감독님 언제 알았냐면은 그 2016년 17년도에 비메오에서 봤어요. 그때 딱 리전 시작할 발견하고 네. 완전 맨 처음 딱 오픈 영상 했을 때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코 올릴 때도. 네. 아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보이비가 갑자기 나왔어.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헨리한테 좀 친했었는데 헨리한테 소개를 시켜줬죠. 갖고 승림 감독님, 윤승림 감독 리전드 필름이라고 있는데 겁나 잘한다. 겁나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가 지금도 얘기해 항상. 제가 술 먹을 때마다 내가 그때 리전드 필름 해. 형 근데 그 생색낼만 해요. 생각들만 하지. 그거 진짜. 역사의 시작이었는데. 진짜로 네. 진짜로 저희 그때 완전 코 흘리기 막 이 시절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 전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CG를 되게 잘 썼었어요. 엄청 잘 써가지고 와 되게 트렌디하게 CG를 쓰시는구나 하고 또 안무를 그때도 되게 잘 담아주셨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인아웃으로 하거나 했었는데 그때는 픽스로에서도 그 안무를 되게 잘 담으시고 와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그래갖고 비메어 보고 계속 이제 팔로잉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초창기 때 썼던 그 안무를 담아냈던 화법이 되게 시네마틱한 기법이잖아요. 아나모픽이나 뭔가 픽스로 하고 망원감을 이렇게 딱딱 잡고. 근데 그게 막 한창 하다가 한동안 또 엄청 다이나믹한 앵글이 막 붐이었다가 요즘엔 다시 또 이 시즌이 또 왔어. 이게 이게 돌아다니는 계속 맞아, 거예요. 계속 도는 것 같아.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기로 뭔가 어떤 메시지나 어떠한 사운드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즐기실 때 그 시절마다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합니다. 돌죠. 네,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어떤 시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과적으로 근본은 변하지 않다. 근본이 변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라는 거는 사실 이 내러티브에 관련된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보여지는 것들에도 되게 많이 더 이게 집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컨텐츠들이 또 많이 또 찾아주시지 않나 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는 느낀 게 팬데믹 때 코로나 때 기점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실 많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창작자들이 되게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갑자기 그 전에 한 캡은 워낙에도 빨랐는데 이게 1.5배였던 속도가 2.5배로 모든 그냥 영상 화법부터 음악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 바뀌고 갑자기 퍼포먼스 비디오라면 새로운 포맷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앵글감이나 구도감들이 되게 근본 없음을 지향하고 되게 다이나믹하고 복잡하고 뭔가 괜히 쿨해 보이고 무감한 척한 것들이 막 쏟아지다가 또 다시 거기에 또 질린 거예요. 요즘 시즌에 느낀 거.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시네마틱한 화법들이 등장을 했다는 게 결국엔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거에 지치니까 진정성이라고 있어 보이는 것들 좀 찾아가는 시즌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더 가속화된 거는 전 AI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증으로 왜냐면 AI가 너무나 하이 퀄리티의 작업들을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이 퀄리티가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은 판단을 못하고 처음에는 그 AI가 만들어내는 되게 이질적이고 되게 서로 별개의 아이러니들을 결합해서 하이 컨셉을 내놓잖아요. AI가 의도가 없지만 되게 이상하고 불편하면서 시선이 사로잡는 것들이 쏟아지니까 또 한동안 거기 확 몰렸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의도 없음에 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도 있음을 사람이 찾아가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훅 제가 딥게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가짜라고 표현을 굳이 말을 할게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를 의도성이 없다는 거를 창작자의 의도성이 없는 가짜들이 쏟아지니까 반증으로 진짜들이 오히려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들이 살아남을 거고 네. 그래서 양가 감정이 공존을 해요. 창작자가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다. 하지만 자기한테 코어가 있는 창작자는 오히려 더 자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저도 뮤직비디오 연출을 저도 가끔 하는데 그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뮤직비디오 연출하는데 그거 보고 근데 그런 것들만 또 연락이 오는 거죠. 진정성 그리고 이 스타일 딱 그게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까 뭐 팬데믹, 코비드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생각이 또 드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상에 맞춘 어떠한 소비 패턴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비드 시절에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 뭔가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서 늘어나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그만큼의 어떤 시간 할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의 속도가 좀 그 시절의 속도에 맞춰지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요즘에 뭐 한편으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되게 그 AI 초창기 때 보면 되게 그 기괴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이게 음악 사이드에도 있고 영상 사이드에도 있고 뭐 이미지에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코드 짜서 어떻게 뭐 자동화되는 뭐 그냥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휘발성이 짙다라는 표현을 쓰자면 약간 휘발성이 짙은 것 또한 그 씬이 생겨버렸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약간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 우리는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그 제 일반인 지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들의 유튜브 뮤직에서 자기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AI가 만든 음악들을 모아둔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듣고 되게 진짜 이 씬 자체가 지금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되게 뭔가 그 격변의 시대와 뭔가 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두 분한테 지금 궁금한 게 그 범주님이 지금 몇 곡 정도 등록돼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 모를 정도고 승린 감독님도 그쵸. 근데 이게 계속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내잖아요. 어디서 그 영감들이 오시는지. 진짜 솔직하게 영감이 어디서 오나요? 이 질문 어떠세요? 싫죠. 진짜 힘들어요. 그 질문 어떠세요? 저 진짜 인터뷰하면 맨날 그 질문 오는데 와 어떠세요? 영감이 어디서 오세요? 와, 저 그거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약간 뭐. 그 저는 영감은 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감 기한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나온다. 그때. 전 책에서 가장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뭐냐면 크리에이티브의 다른 말은 지루함이래요. 지루함을 견디느냐, 그 네. 궁뎅이가 얼마나 무겁냐인 맞습니다.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번주님께서 너무 많은 곡을 만드셔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창작이란 게 점점 로맨틱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맞죠. 로맨틱한 게 아니고 저희만의 프로세스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기란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재밌죠. 그냥 창의성이라는 거를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를 정말 추상적이고 감각에 의한 거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뽑아내야 되는 직군인 것 같아요. 커머셜 아티스트라는 게 대중 예술가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저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딱 오면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서치를 시작을 하고 그 자료들 안에서 뭘 셀렉을 하고 그래 방향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는데 이게 뭔가 수학 공식처럼 한 챕터 끝내고 다음 챕터가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챕터들을 진행을 막 다다다다닥 시키면서 모이게 하는 게 되어 있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무한 서치죠. 네. 그리고 왜냐면은 제가 점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음악은 모르겠어요. 근데 비주얼라이징은 제가 1차 그러니까 저희 주니어 디렉터나 제 어시스트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건 대중음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대중음악은 대중성을 띠기 때문에 그 음악 자체가 가진 그 직관적으로 대중들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기 기획안 자체는 완전 비틀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중성과 새로움이 낯섦이 결합이 되지 1차부터 그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대중성과 대중성이 낳은 아이가 나온다. 그 순간 이제 묻히고 되는 거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막 직원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갖고 오면은 신경 쓰이게 해줘라고 하거든요. 거슬리게 해줘. 거슬리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완성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다 AI가 만드니까. 그래서 거슬리는 지점을 하나 만들어야 돼. 대신에 중요한 거는 거슬리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불편한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기. 거기에 그 기본기엔 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영상적인 화법이 있을 수도 있고 창작자가 가진 그 아까 계속 말한 자기 경험을 녹이는 그 진정성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그 불편함을 찔러야지 그게 낯설지만 매력이 있다는 거죠. 낯설지만 불쾌한 게 아니고 낯설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감독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사운드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지만 사실 가장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오히려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뭐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에다가 멜로디를 얹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거를 백그라운드에 뭔가 무드를 깔아줄 수 있는 어떤 인스트루멘탈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이제 겪어서 이제 현대 음악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근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에다가 멜로디를 얹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이것부터 노래라고 저 그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이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 뭘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사로 풀어내는 작업에 되게 많은 몰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내러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서사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막 우리가 표현을 할 적에 그 부분에 그래서 많이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외랑 국내랑 그 음악적으로나 영상적으로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운드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송캠프도 그렇고 해외 작가분들, 뭐 프로듀서분들, 아티스트분들 자주 만나고 작업하고 하는데 뭐가 다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 말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저도 그 K-팝 영상과 이제 해외 팝 영상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명확했죠. 예전에는 명확했는데 이제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팝 뮤직비디오가 한 피사체를 담아내는 게 익숙한 화법이라면은 K-팝은 다인원을 5명이 9명이든 이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아내는지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해외 이제 디렉터분들 점점 K-팝으로 들어오면서 그분들도 아마 5년 안에 그거 다 습득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관계자분이 계속 말하긴 그렇지만 한동안 이 K-팝 엔터 여기 쪽에 비주얼 쪽에 역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 K-팝병이라고. K-팝처럼 안 보이게 해주세요. K-팝 뮤직비디오처럼 아닌 것처럼 해주세요. 막 그런 병이 돌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거의 더 이상 그 안 K-팝이란 말도 사라졌고. 그쵸. 왜냐면 내가 보는 레퍼런스가 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디렉터가 보는 시대가 됐고. 맞아. 그리고 이제는 그 K-팝스러운 영상 화법이 K-팝 박물관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 네. 근데 그게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사실은 그게 장르가 열려 있다는 거니까 장르가 계속 닫혀 있으면 결국 박제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번주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아까 가사를 네. 말씀하셨잖아요. K-팝이 너무 컸잖아요. 네. 글로벌화되고 네. 그러면서 막 오히려 재미가 없어진 점이 있으세요? 당연히 이게 통장에 꽂히는 건 재미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네.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는지 더 네. 생겼는지 왜냐면 가사도 사실은 네. 이제는 네. 영어를 무조건 네. 많이 넣어야만 되는 시대가 됐고 네네네. 그런 게 음악을 네. 하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네. 음.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가사가 들어가든 뭐 그게 일본어 가사로 나오는 앨범이 됐든 중국어 가사로 나오는 뭐 됐든 뭐 어느 나라 언어가 됐든 사실 내용은 내용이다. 근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스프레드를 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다라거나 뭐 어떠한 뭐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쓴다. 뭐 섞어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사실 그거에 막 이렇게 국한돼서 막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노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앨범이 그리고 이 아티스트가 지금 시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얘기가 매 회차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의 서사가 필요하다. 브랜딩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고. 다 그 장르도 상관없이 다 모든 밴드도 그렇고 다. 근데 저는 느끼기에 그런 서사가 아티스트들만의 서사가 좀 사라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이제 힙합 쪽에서 좀 말을 하자면은 근데 케이팝 쪽은 좀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좀 이런 표현 써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좀 빨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좀 많이 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혹하거든요. 너무 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작업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약간 그래야 된대라는 화법이라는 게 존재한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반대로 오리지널리티는 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좀 유혹을 이겨내는 시간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긴 합니다. 승린 감독님도 매 앨범 낼 때 아티스트 서사를 좀 많이 담아주려고 해요.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티스트의 서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곡의 메시지를 제 스스로 공감할 수 있게 저의 얘기를 녹이려고 해요. 그게 제가 자아의식 과잉인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도 일반 대중일 뿐이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뮤직비디오가 무슨 블핑고가 어디에 공감할 수 있고 막 올드폰 막 체인이 휘감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경험이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제 얘기를 담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좀 안 친절한 화법을 담을 뿐이고 근데 뭔가 비주얼로 압도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 제 경험과 저는 아티스트를 사전 인터뷰를 꼭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인원이나 이런 그룹들은 힘들지만 웬만해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제 해석과 함께 같이 담아내 드리려고 조금 더 느낌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 막 페이머스처럼 화려한 거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멤버분들이 일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것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녹이면은 그냥 대중들이 느끼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저부터가 크리에이티브가 트여요. 레퍼런스에 안 갇혀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봐도 해석할 수 있는 저의 논리가 생겨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비주얼을 위한 비주얼로 접근을 하면은 팍 막히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보는 순간 닫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수집을 해요. 특히나 신인들 할 경우 더더욱이나 그렇게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터뷰를 못할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들의 캐릭터의 서사를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동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창 세븐틴이 너무 바쁠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일단 한국에 없어요.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븐틴이 13명이랑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이제 좀 투닥거리고 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월드 투어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싸우러 베트남이었나? 제가 필리핀이었나 어디 투어 때 동남아 때 제가 싸우러 간 적이 있어요. 투닥거리죠. 네, 그러니까 투닥거리 그래서 제가 그게 저희 그 세븐틴 저희 다큐멘터리 보면은 어느 제 호텔에서 저희 이제 코 스태프들이랑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원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사실 싸우러 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원하고 우리 무슨 뭘 내보내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는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싸우러 찾아갑니다. 근데 그만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무대를 서는 것도 아티스트고 뭔가 이 앨범이 만들어지고 나오고 뭔가를 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아티스트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대신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앨범과 그 곡과 그 가사와 그 모든 것들은 아티스트가 제일 잘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그들의 손때가 묻어야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세븐틴이 진짜 최다 인원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언제나 너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승림 감독님도 저 현아 앨범 제작했을 때 승림 감독이 해주셨는데 연락을 계속 한단 말이죠. 거의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거가 그 저희 같이 이제 완전 그 아티스트랑 좀 친밀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그건데 과정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죠. 뭔가 회사랑 얘기해서 근데 아티스트가 또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고 그럼 나도 힘들고 그쪽도 힘들고 재미없고 그래 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 갑자기 다인원 얘기하다가 제가 한창 다인원을 진짜 많이 찍더라고요. 다인원 하면 그냥 무조건 리전드로 들어도 시작했어요. 장난식으로 진짜 제가 찍은 다인원 거랑 뭐 축구 경기 된다고. 덕분에 그 뭐지 그 기본기라고 말한 거 있죠. 이 K-팝 다이노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멤버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방법을 세븐틴 덕분에 트레이닝 받았죠. 아 감독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13명? 진짜.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몇 명이 됐든 어쨌든 그 개개인들이 되게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세븐틴 기준으로 초창기 때 사운드 트랙이나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파트의 편곡과 어떠한 스타일이 모든 파트가 다 달라요. 왜냐면 데뷔 초창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곡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그냥 첫째 1원칙.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러면 이 멤버들을 어떻게 한 번씩 정확히 보여줄 수 있지 무대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악서부터의 그 모든 파트의 어떤 편곡적인 것서부터 어떤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가사 톤, 뭐 멜로디의 어떠한 것,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어지는 누구와 이어질 때의 그 딱 크로스되는 그 지점의 그들의 케미? 약간 이것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속사에서만 거의 한 15년 있었는데 이게 회사에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배워왔고 그래서 좀 그 모든 감독님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동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도 디렉션 할 때 그 지금 최근에 승민 감독님 매체에서 나오셨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팅 엄청 해준단 말이죠. 엄청 해주시죠. 엄청 해주고 근데 그만큼 이게 서로 이제 교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신만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아티스트를 좀 다루는. 그것도 솔직히 그 짬바라고 그러잖아요. 짬이 쌓이니까 더 가서 그냥 그냥 막 이러면서 하지. 저도 막 1, 2년차, 3년차 때는 사실 그 경험도 있어요. 세븐틴 제가 찍을 당시에 저도 많이 경력이 안 쌓인 상태였어요. 3년? 겨우 3년 됐을 때, 2년 반 됐을 때라서 현장에서 세븐틴 멤버들 감독이고 자주 찍으니까 와서 말을 걸면은 제가 막 도망쳐 다녔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이들도 어쨌든 디렉터가 조금 더 교감을 해주고 하면은 더 끌어낼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마이크 잡을 때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한 번은 그게 너무 강했어요. 어떤 작업이 있었는데 아티스트가 되게 불안해했어요. 그 씬을 찍는데 항상 찍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찍기를 머뭇거렸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마이크를 하고 갔어요. 간 다음에 이거 일반적인 조명 아닌 거 알고 되게 낯설겠지만 일단 날 믿고 한번 가볼래요? 내가 진짜 A컷 골라줄게. 이랬더니 딱 그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아 이들은 뭔가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디렉션을 가진 그런 사람 원하는구나 더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눈으로 레이저를 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이런 사석에서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일부러.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뚫어지게 봐요 그 아티스트를. 근데 그게 주는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더 깨달았고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저는 막 소리를 질러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되게 많이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텐션도 끌어올리고 근데 이게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몰랐는데 제가 이어택을 낀과 동시에 마이크를 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그게 찰가님이 이거 들으면서 귀가 아플 줄 알았는데 그게 도파민 쩐대요. 맞아. 약간 마약에 취한 그러니까 뭔가 도파민이 터지면서 아 내가 진짜 뭔가 무라이체가 되면서 막 사물놀이 꽹가리 막 듣듯이 그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 쾌감을 함께 공유하는 게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같이 발산해주고 공유할 수 있게끔 디렉션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감독님 촬영하실 때 그 현장을 제가 가끔 이제 관광을 가잖아요. 저 이제 내 작업 얼추 끝났을 때 거잖아요. 저 이제 관광 차원에서 갑니다.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감독님 그 에너제틱하게 계속 리드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너무 신나요. 아니 너무 신나고요. 일단은 촬영이 한번 들어가면 밤낮이 없잖아요. 그쵸. 그 며칠 찍고 막 이러는데 다들 이제 감독님이랑 촬영을 할 때면 되게 이게 살아 있어요. 다들 이게 살아 있고 일단 각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계속 이제 큰 소리 막 뭐야 뭐 이게 리액션 엄청 막 확 넣어주시고 하니까 사실 되게 제가 옆에서도 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되게 좋았던 게 현아님 앨범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파이팅을 많이 해준 편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하니까 나 안 해도 되네. 진짜 그게 있다니까요. 단절 있었어. 못하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아티들이 되게 이렇게 뭔가 괜찮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언제나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제 자기 앨범이고 자기 작품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됐든 가서 괜찮을 거고 이거 이렇게 될 거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감독님 현장 가면 그냥 괜찮아요. 일단 다들 완전 각성 상태고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범준님 그러면 디렉션 할 때는 저는 사실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게 무섭게요? 아니요 이게 저는 사실 세븐틴 기준으로는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랑 같이 춤 연습도 했고요. 애들이랑 같이 레슨도 받았고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 노래랑 음악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어쨌든 제가 가르쳤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형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 꿈은 뭐 없어요. 그때 제 나이 뭐 23, 이때밖에 안 돼요. 뭘 알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에 제가 뭔 생각으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단순한 꿈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가 그때 당시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 깜짝 떠보니까 갑자기 이제 오늘이 돼 있어요. 군대도 이제 한 명씩 전역을 하기 시작하고 약간 여기 지금까지 세븐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디렉션을 주거나 이러는 모든 것들의 기초는 되게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다 코칠질이 때 만나고 그러고 같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사실 막 딱히 뭐 어떤 디렉션의 노하우가 있다 막 약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범준님도 그렇고 승민 감독님도 그렇고 개개인 작업을 좀 하시잖아요. 개인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범준님은 또 지금 제일 정점인 KC랑도 지금 또 작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승민 감독님도 월간 그 연간 윤수님이죠.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제 올해 나오나요, 근데? 올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노력을 식으로 하고 좀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방향도 있어요? K-팝 말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장르에 대해서? 네, 가끔씩 제가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 고스트라이터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고스트라이터를 해요. 취미생활로. 이름도 안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응을 봐요. 그리고 그거에 약간 첫 시발점이 와스레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투어스라는 팀 데뷔할 때 그 크레딧 맨 앞에 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와스레나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을 바꿔. 왜냐면 나는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고
이제 세븐틴이 그리고 뭐 우지랑 이제 다 같이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세븐틴이 되게 열심히 이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고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내가 세븐틴을 떼고 계급장 떼고 음악을 만들어 보자. 만들었을 때 되나?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 투어스 데뷔할 때 그 노래 이름을 바꿔서 내봤죠. 그래서 그 반응을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러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딜레마에 빠지거나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내 스스로 뭔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거랑 아니,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원앤온 하는 게 이게 되나 안 되나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오래 10년 넘게 이쪽 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프레시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이게 통하나 안 통하도 되게 궁금하고 거기서 또 좀 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맞아요.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는 거죠. 어떤 큰 책임감 없어도 뭐 형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KC3 나올 때도 1번 트랙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가 민식이네 집에서 어느 날 그냥 뒤에서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놀았어요. 그냥 계속 이러고 놀다가 하실 던져주고 그러고 막 해요. 어느 날 지가 녹음 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다 완성을 했더라고요. 그럼 개꿀. 이런 꿀이 다 있다니.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막 비트 만들어줬는데 막 프로듀서 막 프로듀스 막 이래요. 내가? 나 그냥 뒤에서 그냥 잠깐 놀다 온 건데 그냥 막 그냥 사는 얘기하고 그러다 그냥 막 재밌게 놀다가 온 건데 뭔가 작품이 완성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어떤 창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좀 재미있는 구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승린 감독님은 연간 윤숙님을 했을 때랑 사실은 지금의 제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제 작업을 뭐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경험치가 쌓이고 포트폴리오가 입증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는 제 연출을 지킬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가졌던 기획이 그대로 아웃풋까지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 기획이 지켜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얻어진 게 아니고 13년 동안 이 필드에서 있으면서 이제서야 얻게 된 그거 자유권이라서 이게 더더욱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에 작업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연간 윤숙님을 하던 시절에는 그 과도기였죠. 제가 저를 입증해야 되고 더 꽝 박아줘야 되고 저를 믿어주세요를 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가장 나름 도발적으로 실험을 한 게 띠로리였죠. 의도적인 짜침을 만들었죠. 60프레임. 그러니까 저 그 띠로에 나왔을 때 60프레임로 찍었어? 그러니까 어? 저는 이 프레임 수 하나의 변환에 힘을 믿었어요. 이게 진짜 촌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촌스러울 수 있고 와, 정말 근데- 이질적이고 왜 굳이 근데 이것도 승린 감독님이나 되는 거고 승린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계속 변화를 해요. 원래 승린 맞아. 감독님 정도 되면은 계속 그거 자기 복제로 계속 하면 되는데 계속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밑에 감독이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저는 싹 감독님 작품 중에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그런 쾌감이 물론 저희랑 작업하시는 작업물들에서도 당연히 느끼지만 저는 진짜 올데프 나올 때 약간 좀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아 여기까지 갔구나.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작업들을 근데 한번 이렇게 확 해보니까 나은 것 같긴 해요. 모르시겠지만 사실 띠로리 뮤비가 되게 평면적이에요. 일반 대중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앵글이나 구도를 일부러
꾹꾹 눌렀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잡을 수 있고 더 하이컬로 보일 수 있는 것들 되게 평면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뭐 젠틀몬스터 광고도 되게 영화적으로 제가 잘하는 스타일 말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시도를 해서 했는데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답이 스스로 좀 뭔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싶어졌고 그리고 그 촬영 감독님이랑 얼마 전에 술을 마셨는데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찍은 철관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불핑이 사실은 작년에 찍었어요. 작년 10월에 뉴스에도 다 나온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릴리즈는 오래됐죠.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오래돼서 술 마시면서 불핑고가 릴리즈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불핑고는 2025년 10월에 윤숙님의 그림인 것 같다. 근데 26년에 윤숙님의 그림은 아직 그때 당시 제가 뮤비를 새로 안 찍고 있었거든요. 광고만 하고. 26년에 윤숙님의 작업은 아직 안 한 것 같다. 왜냐면 저한테 6개월이 지난 작업인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최근일지라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엔터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래 해보세요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쵸. 정말 그쵸. 정말 그쵸. 맞아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당연해요. 왜냐면 너무 큰 버짓이 들어가고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야 되고 그런 산업인데 그거를 오케이 해보세요 감독님. 그래서 60프레임 사실은 별게 아니지만 그거를 오케이 하기 정말 쉽지 않고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아티스트가 그 빨간 라텍스 막 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정말 AI스러운 거 대놓고 쓰겠다라고 했는데 해보세요라고 해주신 것도 전 거기도 진짜 박수를 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재밌어요. 그래서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되는 작업들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뭐 이따 나중에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제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사실은 연간 융수님이 이제는 저한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그럼 더 다른 걸 보여줘야 돼. 맞아. 왜냐면 내가 잘하던 필드에서 내가 하던 화법을 보여주는 거는 이미 위덴 보이즈랑 했어. 그렇다면 이번 연간 융수님은 정말 달라야 돼. 저 원앤온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저희도 찍잖아요. 찍으면은 콘티를 안 짜요. 아무것도 안 짜요. 그냥 현장 그냥 로켓만 잡고. 재밌겠다. 이거 마이맨 저희 뮤직비디오 할 때도 그때 성수 아디다스에서 찍었거든요. 스테파니 누나가 그때 지원해줘가지고 그랬다가 유름이 온 거예요. 유름이 왔는데 형 저 여기서 찍어야죠. 여기서 안 찍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찍어요? 길거리에서. 에? 성수에서 가봐. 그랬 다음에 딱 세 테이크 찍었어. 앞으로 가, 계속 가, 춤춰. 그래. 한 시간 반 만에 찍고. 와, 막 멋지- 엄청 와. 진짜 멋있어요. 형이다. 와, 이건 진짜. 진짜 형이다. 멋있다. 근데 그냥 진짜 그렇게 멋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와. 근데 요즘에 좀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밑에 디렉션 줄 때는 감독들한테 받을 때는 짜임새 있게 받는데 제 거 할 때는 원앤온 할 때는 거의 다 애드립으로 하는 거라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이건가? 받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시도해볼게 이건가 다음에. 제가 한 7년 전인가 케이팝 시장에 쫙 올라왔을 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점점 시스템적으로 바뀔 거고 그런 회사를 찾아갈 거다. 왜냐면 더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었고. 그래서 그 두 분에서는 앞으로의 케이팝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 조금 더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 요즘에 그 케이팝 시장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약간 자랑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케이팝 들어왔을 때, 산업 들어왔을 때. 근데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칼리드 음악에 범준님이 음악에 들어가고 칼리드 뮤직비디오에 칠린 감독이 들어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열릴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또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지정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 남한테 잘 선보일 수 있고 자신 있고 어디 가서든 어깨 피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만들어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실제로 오퍼가 들어오나요? 있죠. 아, 네.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네. 승민 감독님 뮤직비디오 쪽은 어때요? 뮤직비디오요? 사실 그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중요한 시대가 점점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을 가려고 하죠. 미국 에이전시랑 실제로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근데 그런 것 같아. 제가 뭐 문화평론가도 아니고 번주님처럼 고유한 IP가 쌓인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작은 저만의 미션을 갖고 해외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뮤비 감독이 K-pop 뮤비 감독이 해외를 갈 수 있다. 이거보다는 그냥 저는 제 스스로 한계를 반도를 넘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이 아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케이팝이 좀 더 글로벌화 될수록 이제 아까 가사에 뭐가 영어가 더 많이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 쪽에서는 혹시 사운드적으로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좀 더 이게 케이팝이 글로벌 될수록 이런 소스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 감독님 어떠세요? 영상은 솔직히 너무 재밌어졌죠.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그냥 예전에는 조명 조금만 하나만 꺼도 막 근데 지금은 그냥 오히려 어둡혀 주세요. 네. 그런 약간 소위 말하는 외국깔을 많이 그냥 이제 인정을 해주고 좀 더 열렸구나. 할 말 많은데 조명 어둡게 해주세요 했다가 저는 조명 어둡게 찍으니까 저는 밝게 안 찍거든요 갖고 맞아, 하는데 형 어떻게 찍잖아요. 저 완전 어둡게 찍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내내 어둡게 찍고 있는데 근데 근데 요즘에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빛조명도 그렇고 저한테 그랬어요. 감독님 말하면 어둡게 좀 밝으면 안 돼요 했다가 옛날에 엔터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힙합 쪽은 약간 어둡게 하는데 요즘에 시장 자체가 되게 좋아진 거는 이게 승린 감독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할 수 있고 밑에 애들 이제 더 시도할 수 있는 시대를 바뀌어가지고 근데 걱정인 건 태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이 로컬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걔네 그 다른 태국 시장도 그렇고 그 아이돌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감독도 그렇고 베트남 감독들도 그렇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너무 잘해지니까 그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서 케이팝을 또 안 찾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방금 저희가 대화 나눴었던 모든 주제에 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예. 지구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요에 그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국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게 뭐 어떠한 어디 뭐 K-팝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J-팝의 영향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태국 시장이 커져, 뭐 어디 시장이 커져. 그래서 막 뭔가 위험해. 약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내 밥그릇 챙기기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같이 협업도 하고 더 시너지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이게 다 뭔가 시절이 지나고 나서 시장적인 시야로 바라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변하였더라 라는 말은 어떤 시기가 지나서 어떠한 그 시장성에 대한 그 브리핑 자료일 뿐이다. 근데 사람 바이 사람 그리고 뭐 아티스트 바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누구랑 어떻게 누구 대 누구가 협업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다 시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그 무언가들도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태국에 녹음을 받으러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또 너무 되게 다르고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하니 참 재밌구나. 좋다. 재밌는데? 막 이런 시야도 생기고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태국어를 제가 할 줄 모르고 영어도 모두가 다 서툴 수 있고 막 뭔가 언어가 그 안에서만 되게 여러 가지로 막 뒤섞여 있고 통역해 주시는 분마저도 어떤 언어로 통역해야 될지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냥 즐거워요. 그리고 작업이 너무 잘 됐고 결과도 너무 잘 나오고. 근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해주신 말씀에 어떠한 제 생각? 그러니까 시너지다. 이거는 그냥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누구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다로 바라봐야 한다. 사실 K-팝도 똑같지 않을까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승린 감독님. 저요? 저도 전반적으로 본주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뭔가
뭐 태국이든 어디든 시장이 커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질문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그 생각은 했어요. 와, 신진 아티스트들이 겁나 힘들겠다. 얘네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는 그래도 한 닦아라도 했는데 도대체 이들은 뭘로 살아남을까? 이제 더더욱이나 저희 회사 같은 솔직히 덕션은 또 자체적으로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디자이너들도 있고 더더욱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왜냐 너무 이제 파이프라인이 간소화되니까 AI 때문에. 그럼 이제 신진 디렉터들은 도대체 뭘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뭘로 살아남을까?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신진 디렉터들은 일단은 자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따라하니까 저희 그리고 뭐 승린 감독님 그렇지만 저희 예전 때 감독님 다 스타일들이 딱 있었잖아요. 뭐 디지페디 감독님, 룸펜스 감독님, VN 감독님 이제 쫙 이렇게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그거는 이제 엔터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다 똑같아. 똑같아. 이게 승린 감독님 따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너무 똑같다고 해서 또 해외 감독님을 또 찾아. 데리고 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야 새로운 거 없어 또 해외 감독을 데리고 와. 막 그런 것들도 약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 틀 안에 박히게 하려고 그다음에 안전빵을 되게 찾고 그러면은 그 밑에 감독들이 클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것 같고 사실은 그리고 커머셜 작업이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정확한 니즈가 있고 꼭 녹여야만 하고 따라야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크리에이티브를 치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충족시키면서. 근데 이거는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지점이고 신진 아티스트 분들이 내놓는 작업은 신선할 수는 있는데 그게 판을 바꾸거나 우와 싶은 작업은 나올 수가 힘든 구조인 거죠. 왜냐면 그렇게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도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익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그건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감당 가능한 정도의 또 짬이 짜일 시간을 이 세상에 기다려주지 않고 기다려주는가? 않고. 또 다른 스타일의 감독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스타일 감독이 나올 거고 너무 유튜브 때문에 기회들이 되게 많아진 시장이고 밑에 이제 작곡가나 감독들이나 근데 기회가 많아진 만큼 올라오는 것도 되게 쉽게 올라오는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작아졌죠. 감독들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돼야만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자기 이름을 박아야만 하고 그게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막 파악해서 막 현자처럼 막 디렉티드 바이 리마를 박았던 건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감각을 했겠죠. 디렉티드 바이 리마를 박기 시작해야겠다. 그거를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이 신진 아티스트 분들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지금 저희가 신진 아티스트들과 어떤 신진 디렉터분들, 뭐 프로듀서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아티스트가 한 팀이 데뷔해서 은퇴를 할 때까지의 어떠한 그 수명 또한 되게 많이 길어졌죠. 엄청 길어졌죠. 사실 이게 어떤 게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길게 갈 수도 있는. 어차피 우리 또 생명 연장과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룹을 하다가 뭐 은퇴를 한번 했어. 뭐 혹은 뭐 해체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아티스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그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의 시장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생기는 시점이 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따라오는 어떠한 뭐 기술력도 뭐 예를 들면 뭐 VTuber라든지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가 되게 특이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이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지금 그 활동하시는 아티스트, 아이돌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 수명이 엄청 길어졌어요. 예전으로 따지면 저희 뭐 예를 들어 세븐틴 그러면은 되게 웃겼던 게 무한도전에 잭스키스 뭐 선배님을 나왔을 때가 39살이에요. 근데 지금 39살은 현역이잖아요. 완전 시대가 바뀌는 시대고 연장돼 있는 시대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걸로 또 나올지 또 아티스트도 그렇고 디렉터도 그렇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근데 또 문제는 이게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PD 프로덕션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PD 프로덕션이 많이 생겼는데 TBC가 떨어졌을 때 코로나 때 쫙 떨어졌을 때 PD 프로덕션들이 일단 다 했었다가 감독들 같이 이렇게 됐는데 K-팝 뮤직비디오 감독들도 PD 프로덕션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감독들이 너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고화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광고 완전. 프로세스와 뮤비 시장 자체가 대형 덕션들이 살아남기 쉬운 구조가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엔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 기획사 과연 안전한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안전한 건지. 당분간은 안전하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는 똑같이 안고 있다. 저도 그 비슷한 게 그냥 완전 장르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10년 후에도 뮤직비디오라는 포맷이 살아있을까? 뮤직비디오라는 본질은 있겠지만 뭔가 되게 바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엔터들도 뮤직비디오 제작비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PPL을 받아가지고 콜라보식으로 계속 뮤직비디오를 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 거죠.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게 너무 빨리 바뀌는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진짜 뮤직비디오만 잘 찍으면 됐는데 이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이 아티스트가 어쨌든 IP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더 브랜딩을 강화시켜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눈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범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막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또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본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서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K-팝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이 작곡 작사도 참여하시고 그런 본인 이제 라방이나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펼칠 수 있는 좀 산업으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컨셉물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팀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전달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드래곤 선생님과 이제 그 이전에 선배님들부터 해서 어떤 그룹에서 이제 곡을 쓰시는 이제 멤버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쭉 역사가 오면서 콜티스까지 오고 막 지금 롱샷 나오고 막 파이팅 있게 지금 잘 가는데 그거는 그거고 또 어떠한 기획력과 아티스트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그 팀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이게 어떤 단순히 약간 작사 작곡의 영역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웹툰을 봐도요. 사실 되게 인간미 넘치는 되게 내가 살면서 느낄 법한 스토리들을 보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전한 컨셉물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소비층이 어떤 한 줄기를 따라서 다 팔로우를 하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 개인의 테이스트가 되게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만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비할 거고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고 그러면서 가는 게 문화 아닌가.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너무너무 반갑다. 네. 왜냐면 저도 소비자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이제 직업적인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야, 음성 왜 켜봐요. 빨리 해야지. 이걸로 시작이 됐어요.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만 알아요. 그게 좋은 거든 후진 거든 짜친 거든 하이퀄이든 그냥 레퍼런스